경북 청송의 작은 시골 마을, 78세 홀몸 할머니와 개 한 마리만이 남은 낡은 한옥집. 30년 전 흔적도 없이 사라진 외아들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텨온 이정순 할머니에게 어느 비 오는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실이가 물고 온 낡은 신문지 조각 하나가 30년 동안 묻혀있던 충격적인 진실의 문을 열어젖힌 것입니다. 1989년 6월 14일자 신문에 적힌 아들의 이름, 그리고 그 옆에 함께 거론된 현재 청송군 최고 권력자의 젊은 시절 이름을 발견한 순간 할머니의 온몸에는 전율이 흘렀어요. 과연 30년 전 그날 밤 24살 청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복실아, 이 신문을 어디서 찾은 거니? 엄마한테 보여줄래? 이 놀라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준비가 되었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한 할머니와 개 한 마리가 세상을 뒤흔든 기적 같은 실화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경북 청송의 작은 시골 마을, 가을비가 소리 없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자리한 낡은 한옥집, 그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어요. 78세 이정순 할머니는 방 안에서 무릎다묘를 덮고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실아, 오늘도 비 오니까 나가지 말고 이 안에서 조용히 있으려무나. 밖은 춥다. 정순의 목소리는 쉰 듯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복실이는 정순에게 유일한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얀 털에 갈색 점이 박힌 중간 크기의 개. 복실이는 정순의 말을 알아듣는 듯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주인 곁에 다가와 앉았어요. 정순은 남편도 자식도 없는 홀몸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있었던 가족들을 모두 잃은 것이죠. 남편은 15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외아들 기호는 30년 전 대학교 4학년 때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정순을 고집 센 노파라고 불렀지만 사실 정순은 누구보다 여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어요. 정순은 시든 국화꽃을 바라보며 옛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30년 전 그 봄날, 기호가 마지막으로 집에 왔을 때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훤칠한 키에 단정한 얼굴, 엄마를 향해 환하게 웃던 그 미소. 기호는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집에 와서 며칠 머물다가 갔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장학금 받았어요. 졸업하면 좋은 직장 구해서 엄마 모시고 살게요. 하지만 기호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경찰은 자살로 추정한다고 했고 마을 사람들은 기호가 빚이라도 져서 도망쳤을 거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정수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아무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었어요. 복실이가 정순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자 정순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복실이는 5년 전 정순이 시장에서 발견한 새끼 강아지였습니다. 비에 젖어 떨고 있던 복실이를 보고 차마 지나칠 수 없었던 정순이 집으로 데려온 것이죠. 처음에는 개 한 마리 더 키울 여력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복실이는 정순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홀로 지내는 긴 밤들이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상대가 생긴 것만으로도 일상에 활력이 돌았습니다. 정순은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복실아, 기호가 돌아오면 좋겠는데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고 해라. 엄마가 여기 있다고. 복실이는 정순을 올려다보며 작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정순의 마음을 다 이해한다는 듯이 말이죠.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한옥집 마당에는 빗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가을이 깊어갈수록 정순의 마음도 더욱 쓸쓸해져만 갔습니다. 청송군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 자리한 이 마을은 인구가 채 100명도 되지 않았어요. 대부분 60세 이상의 노인들이었고 젊은 사람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정순의 한옥집은 마을 어귀에서도 가장 끝자락에 있어서 이웃집과도 한참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 적막했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정순은 이곳을 떠날 생각이 없었어요. 혹시라도 기호가 돌아왔을 때 엄마를 찾을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정순은 한 번도 이 집을 비운 적이 없었습니다. 시장에 갈 때도 서둘러 다녀왔고 병원에 갈 때도 당일치기로만 다녀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정순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죽었을 거라고 이제 그만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정순은 확신했습니다. 기호는 살아있고 언젠가는 꼭 돌아올 거라고 말이죠. 그것이 정순이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날 밤
정수는 기호의 사진이 걸린 벽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어디서든 건강하게 살고 있기를, 언젠가는 꼭 돌아오기를 간절히 빌었어요. 복실이는 정순 곁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고 빗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변하지 않은 기다림과 그리움,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만이 이들의 하루하루를 지탱해주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정순도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정순은 아직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비 내리는 밤이면 더욱 간절해지는 그리움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곤 했거든요. 정순은 복실이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복실아, 내일도 우리 둘이 힘내서 살아보자꾸나. 이것이 정순과 복실이의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부터 이 평온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다음 날도 어김없이 비가 내렸습니다.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어요. 복실이가 자꾸 대문 쪽을 향해 낑낑거리는 소리 때문이었죠. 정수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 복실이를 바라봤습니다. 복실아, 왜 그러니? 뭐가 있나? 복실이는 평상시와 달리 안절부절 못하며 대문 앞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꼬리는 바짝 선 채로 귀를 쫑긋 세우고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들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수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이 든 개가 가끔 보이는 행동이려니 여겼어요. 하지만 복실이의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침을 먹을 시간이 되어도 밥그릇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대문 앞에서 빙빙 돌며 지저댔어요.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해서 정수는 결국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복실아, 도대체 뭐가 그리 급하단 말이냐? 정순이 대문을 열자 복실이는 재빨리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비에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을 어귀 쪽으로 달려가더니 갑자기 어느 지점에서 멈춰섰습니다. 정수는 우산을 쓰고 복실이를 따라갔어요. 복실이는 길가에 있는 무언가를 킁킁 냄새 맡으며 코를 들이댔다가 입으로 물고는 정순에게 달려왔습니다. 정수는 복실이가 물고 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젖어서 너덜너덜해진 낡은 신문지 조각이었거든요. 비에 흠뻑 젖어서 글자도 번지고 종이도 찢어져 있었지만 분명히 신문지였습니다. 이게 뭐야? 신문지를 물고 왔다고? 그게 뭐라고? 정수는 복실이의 입에서 신문지를 조심스럽게 빼냈어요. 젖은 종이가 손에 닿는 순간 묘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아니면 꿈에서 본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정수는 우선 집으로 돌아가서 신문지를 펼쳐보기로 했습니다. 복실이는 여전히 흥분한 상태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뒤돌아보며 킹킹거렸고 마치 무언가 더 있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정수는 복실이의 이상한 행동이 신경 쓰였지만 우선 젖은 신문지부터 살펴보고 싶었어요. 집에 돌아온 정수는 조심스럽게 신문지를 펼쳤습니다. 비에 젖어서 글자가 번져 있었지만 날짜만큼은 선명하게 보였어요. 1989년 6월 14일자 조간신문. 정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 그 해는 바로 기호가 사라진 해였거든요. 정수는 돋보기를 가져와 신문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대부분의 글자가 번져서 알아볼 수 없었지만 한 기사의 제목만큼은 어렴풋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청송군 실종 대학생, 수사 중단, 끝내 미제로, 그리고 그 밑에 흐릿하게 보이는 이름, 이기호 당시 24세. 정순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신문지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30년 전 아들의 실종을 다룬 기사가 왜 지금 이 비 오는 날에 복실이에 의해 발견된 걸까요? 이것이 우연일 리는 없었어요. 아니야. 이건 우연이 아니야. 기호야. 혹시 너니? 내가 엄마에게 뭔가 알려주려는 거니? 정수는 신문지를 가슴에 꼭 안고 흐느꼈습니다. 30년 동안 꾹꾹 눌러둔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복실이는 정순 곁에 다가와 조용히 앉아서 주인을 위로하듯 코를 비볐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정수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 신문이 어디서 온 것인지, 왜 복실이가 찾아온 것인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수는 다시 우산을 들고 복실이와 함께 밖으로 나갔어요. 복실아, 이 신문을 어디서 찾은 거니? 엄마한테 보여줄래? 복실이는 정순의 말을 알아듣는 듯 꼬리를 흔들며 앞장섰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마을의 흙길은 질퍽하게 젖어 있었어요. 복실이는 마을 어귀를 지나 뒷산 쪽으로 향했습니다.
정수는 나이가 많아 걸음이 느렸지만 복실이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써 따라갔어요. 한참을 걸어가니 마을 뒤편에 있는 오래된 폐가가 보였습니다. 20년 전쯤 마을을 떠난 김씨 집안의 옛집이었어요.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아 폐허가 되다시피 한 곳이었습니다. 복실이는 그 폐가 마당으로 들어가더니 집 뒤편에 있는 우물터 근처에서 멈춰섰어요. 정수는 복실이가 가리키는 곳을 살펴봤습니다. 우물 주변 풀숲에 뭔가 흰 것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그것들도 모두 젖은 신문지 조각들이었습니다. 정수는 손이 떨리는 것을 억누르며 신문지 조각들을 하나씩 주워 담았어요. 모두 같은 날짜의 신문이었습니다. 1989년 6월 14일. 그날의 신문이 왜 이곳에 이렇게 많이 있는 걸까요? 정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중요한 단서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복실이는 우물 주변을 계속 킁킁 냄새 맡으며 돌아다녔습니다. 마치 더 많은 것을 찾고 있는 듯 했어요. 정수는 복실이의 행동을 지켜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전 기호가 사라진 날과 이 신문의 날짜가 같다는 것, 그리고 이 폐가에서 발견된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는 없었어요.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신문지 조각들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오늘 발견한 것들을 차근차근 살펴보고 이 신문들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알아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복실이도 정순을 따라 걸으며 가끔 뒤돌아보곤 했어요. 마치 아직 더 많은 비밀이 그곳에 숨어 있다는 듯이 말이죠.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젖은 신문지 조각들을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비에 젖어 너덜너덜해진 종이들이지만 정순에게는 30년 만에 찾은 소중한 단서였어요. 복실이는 정순 곁에 앉아 조용히 주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돋보기를 가져와 신문 조각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어요. 대부분의 글자가 번져서 읽기 어려웠지만 몇 개의 단어들은 겨우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대학생, 실종, 수사 중단, 이재 사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름, 이기호. 정순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아들의 사건이 이렇게 낡은 신문 조각으로 남아 다시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정수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으며 오열했어요. 기호야,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제대로 찾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기호가 마지막으로 집에 왔을 때 무언가 걱정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당시에는 취업 걱정 때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엄마, 나 서울 가서 잘 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기호의 목소리에는 어떤 결연함이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 큰 결심을 한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정수는 그때 왜 더 자세히 물어보지 않았을까 후회했어요. 다음날 아침, 정수는 일찍 일어나 신문 조각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헤어드라이어로 조심스럽게 말린 후 퍼즐 맞추듯 조각들을 이어 붙여보았어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조금씩 기사의 전체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사 내용을 읽을수록 정순의 분노는 커져갔어요. 자살 추정, 가출 가능성, 수사 종료. 경찰은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덮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기호 같은 성실한 아이가 자살을 할 리 없다는 정순의 호소는 무시당했어요. 그런데 신문 조각 중 하나에서 정순의 눈길을 사로잡는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글자가 많이 번져 있었지만 겨우 읽을 수 있었어요. 당시 군청 고위직 자제 신동섭 씨도 조사받았으나 혐의 전 발견되지 않아. 신동섭. 정수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30년 전 기호와 함께 다녔던 친구 중 한 명이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친구라기보다는 기호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수는 30년 전 일을 떠올렸어요. 신동섭은 당시 군청 간부의 아들이었는데 공부도 못하고 성격도 좋지 않았습니다. 반면 기호는 집은 가난했지만 공부를 잘하고 성격도 온화해서 마을에서 모두가 좋아하는 청년이었어요. 신동섭은 항상 기호를 부러워하면서도 동시에 미워했습니다. 특히 기호가 장학금을 받고 좋은 성적으로 대학교를 다닐 때 신동섭은 더욱 기호를 질투했어요. 신동섭도 같은 대학교에 다녔지만 성적이 형편없었거든요. 기호가 집에 올 때마다 신동섭이 찾아와서 시비를 걸곤 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정수는 인터넷으로 신동섭을 검색해봤어요.
충격적이게도 신동섭은 현재 청송군 군수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승승장구해서 지역의 최고 권력자가 된 것이었어요. 정수는 신동섭의 사진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내 기호를 어떻게 한 거니? 내가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니? 정수는 복실이와 함께 다시 폐가로 향했어요. 어제 신문을 발견한 곳에 다른 단서가 더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폐가는 여전히 을씨년스러웠고 우물 주변은 가을비로 질퍽해져 있었습니다. 복실이는 어제와 같은 곳에서 다시 킁킁거리며 땅을 팠어요. 정순도 복실이를 도와 우물 주변의 풀을 헤쳐보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흙 속에서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어요. 정순이 조심스럽게 파내자 플라스틱 봉지에 쌓인 물건이 나왔습니다. 정순은 떨리는 손으로 봉지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낡은 학생증과 노트, 그리고 손목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학생증을 보는 순간 정순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경북대학교 학생증. 사진 속의 청년은 분명히 기호였고 이름도 이기호로 적혀 있었습니다. 손목 시계는 기호가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받은 것이었어요. 정수는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기호야, 이게 내 거구나. 여기 있었구나. 정수는 기호의 유품들을 가슴에 꼭 안고 울었어요. 30년 만에 아들의 흔적을 찾은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기호의 물건들이 왜 이곳에 묻혀 있는 걸까요? 기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복실이는 여전히 우물 주변을 맴돌며 낑낑거렸습니다. 마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정수는 복실이의 행동을 보며 직감했습니다. 이곳에 기호의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정수는 기호의 노트를 펼쳐보았어요. 대부분 수업 내용이었지만 마지막 페이지에 기호의 필체로 쓰인 메모가 있었습니다. 신동섭이 계속 협박한다. 아버지 힘으로 나를 어떻게든 망가뜨리겠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정수는 그 글을 보고 온몸이 떨렸어요. 기호가 신동섭에게 협박을 받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정수는 확신했어요. 신동섭이 기호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제 정순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30년 전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신동섭이 그 일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반드시 밝혀내겠다는 것이었어요. 복실이는 정순 곁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고 정순은 기호의 유품을 소중히 품에 안고 다짐했습니다. 기호야, 엄마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내가 억울하게 당한 일을 엄마가 꼭 세상에 알리겠다. 며칠 동안 정수는 발견한 신문 조각들을 밤낮으로 연구했습니다. 돋보기로 한 글자 한 글자를 확인하며 번진 글씨들을 퍼즐 맞추듯 이어붙였어요. 기호의 노트에서 발견한 메모 때문에 더욱 간절해진 마음으로 정수는 30년 전 그날의 진실을 찾기 위해 매달렸습니다. 그러던 중 정수는 한 장의 기사 조각에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을 발견했어요. 글자가 많이 번져 있었지만 헤어드라이어로 조심스럽게 말리고 돋보기로 자세히 들여다보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기호 실종사건 관련 조사 과정에서 당시 군청 기획과장 신재호 씨의 아들 신동섭 씨가 참고인으로 조사받았으나 알리바이가 확인되어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경찰은 발표했다. 신동섭 씨는 이기호 씨와 같은 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사건 당일 서울에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수는 그 기사를 읽고 손이 덜덜 떨렸어요. 신동섭의 아버지가 군청 기획과장이었다니. 그래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일까요? 권력을 이용해서 아들을 보호한 것은 아닐까요? 정수는 30년 전을 더 자세히 떠올려 보려고 애썼습니다. 기호가 마지막으로 집에 왔을 때 신동섭이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둘 사이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흘렀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기호야, 너 서울 가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니? 요즘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라던데. 신동섭의 말투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어요. 기호는 그때 대답하지 않고 그냥 웃기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웃음이 억지로 짓는 웃음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컴퓨터를 켜고 청송군청 홈페이지에 접속했어요. 현재 군수로 재직 중인 신동섭의 프로필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화려한 경력이 나열되어 있었지만 정순의 눈에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권력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어요. 신동섭의 사진을 보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30년 전 기호를 질투하던 그 청년이 이제는 당당하게 지역 최고 권력자가 되어 웃고 있는 것이었어요.
반면 기호는 24살의 나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정수는 인터넷으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았어요. 신동섭의 아버지 신재호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청송군청에서 승승장구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기획과장에서 시작해서 부군수까지 올라갔다가 퇴임했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때 정수는 깨달았습니다. 신재호가 군청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시기가 바로 기호가 실종된 1989년과 겹친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일까요? 정수는 복실이와 함께 다시 폐가로 향했습니다. 혹시 더 많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가을 햇살이 비치는 오후였지만 폐가 주변은 여전히 을씨년스러웠어요. 복실이는 이번에도 우물 주변에서 열심히 킁킁거렸습니다. 정순도 더 꼼꼼히 주변을 살펴보았어요. 그러다가 우물 옆 큰 느티나무 밑에서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흙 속에서 나온 것은 작은 금속 조각이었어요. 자세히 보니 기호가 항상 목에 걸고 다니던 십자가, 목걸이의 일부였습니다. 정수는 그것을 보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기호는 독실한 기독교도였고 그 십자가 목걸이는 할머니가 주신 유품이었어요. 기호가 절대 잃어버릴 리 없는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이곳에 있는 걸까요? 정수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기호에게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 일이 이곳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신동섭이 그 일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도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기호와 신동섭의 관계를 더 자세히 떠올려 보려고 애썼어요. 두 사람은 같은 마을 출신으로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지만 사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신동섭은 집안이 부유하고 아버지가 공무원이었지만 공부는 못했어요. 반면 기호는 집은 가난했지만 공부를 잘했고 성격도 좋았습니다. 특히 대학교에 들어간 후에는 격차가 더욱 벌어졌어요. 기호는 장학금을 받으며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고 졸업 후 좋은 직장을 얻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반면 신동섭은 성적이 형편없었고 미래에 대한 뚜렷한 계획도 없었어요. 정수는 기호가 생전에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엄마, 신동섭이 자꾸 시비를 걸어요. 저보고 잘난 척한다고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그때 정수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젊은 사람들끼리 흔히 있는 일이라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신동섭의 질투와 시기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기호의 노트를 다시 펼쳐보았어요. 신동섭의 협박에 대한 내용이 적힌 부분을 더 자세히 읽어보니 추가로 발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권력으로 내 취업을 방해하겠다고 한다. 장학금도 취소시킬 수 있다고 협박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엄마에게 말씀드려야 할까? 정수는 그 글을 읽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신동섭이 기호를 체계적으로 괴롭히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호가 그 일로 얼마나 고민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정수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신동섭이 기호 실종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는 것을 말이죠. 30년 전에는 아버지의 권력으로 덮어버렸지만 이제는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어요. 복실이는 정순 곁에 앉아 조용히 주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정순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정순은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복실아, 내가 엄마를 도와줘서 고마워. 우리 기호의 진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정순에게는 분명한 계획이 필요했어요. 증거를 더 모으고 경찰에 신고하고 언론에 알려야 했습니다. 3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말이죠. 정수는 며칠 동안 계획을 세웠습니다. 30년 전 일을 제대로 조사받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정수는 새벽부터 복실이와 함께 폐가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삽과 호미까지 준비해서 우물 주변을 더 철저히 조사해보기로 한 것이죠. 가을 아침 안개가 자욱한 폐가는 더욱 으스세 보였어요. 하지만 정수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진실을 찾는다는 일념으로 마음을 굳게 먹었거든요. 복실이도 평소보다 더 진지한 표정으로 우물 주변을 맴돌았어요. 정수는 우물 가장자리부터 체계적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78세의 나이에는 힘든 작업이었지만 30년 동안 쌀인함과 그리움이 힘을 주었어요. 1시간쯤 판이 흙 속에서 또 다른 물건이 나왔습니다. 비닐봉지에 쌓인 기호의 지갑이었어요.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어보았습니다. 학생증, 신분증,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그중 한 장은 정순과 기호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고
다른 한 장은 기호와 신동섭이 함께 찍은 대학교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신동섭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기호를 보는 눈빛에 질투와 적대감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반면 기호는 평상시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정수는 그 사진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지갑 안에서 발견한 쪽지였어요. 기호의 필체로 쓰인 메모였는데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신동섭이 나를 폐가로 부른다.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한다. 불안하지만 가봐야겠다. 혹시 모르니 이 메모를 남겨둔다. 정수는 그 메모를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기호가 실종되기 전에 신동섭과 만날 약속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장소가 바로 이 폐가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정순의 직감이 맞았어요. 이곳에서 기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정수는 더욱 열심히 땅을 팠습니다. 복실이도 앞발로 땅을 파며 도와주었어요. 그러다가 우물 바로 옆 큰 돌 밑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기호의 운동화 한 짝이었어요. 기호가 즐겨 신던 하얀색 운동화, 정순이 직접 사준 그 신발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땅 속에 묻혀 있어서 원형이 어느 정도 보존되어 있었어요. 정수는 그 운동화를 가슴에 꼭 안고 오열했습니다. 기호야,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니? 엄마가 늦었구나. 정말 늦었어. 하지만 정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들이 있으니 경찰에 신고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수는 발견한 모든 증거들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담고 청송경찰서로 향했어요. 청송경찰서에 도착한 정수는 당직 경찰관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의 반응은 미지근했어요. 할머니, 이건 너무 오래된 일입니다. 30년 전 사건을 다시 조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제 와서 진실을 밝힌다고 해도 달라질 게 있겠어요? 정수는 경찰관의 말에 화가 났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나는 내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확신합니다. 이 증거들을 보세요. 신동섭이 우리 기호와 마지막에 만났다는 증거가 여기 있어요. 경찰관은 정순이 가져온 증거들을 대충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이런 것들로는 사건을 재수사하기 어려워요.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정수는 경찰의 소극적인 태도에 실망했어요. 30년 전에도 이런 식으로 사건을 대충 덮어버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수는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인터넷으로 언론사를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회부 기자들의 연락처를 알아보았어요. 정수는 경북일보의 한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전 실종된 대학생의 어머니입니다. 최근에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는데 기사로 써주실 수 있나요? 기자는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순이 신동섭 군수의 이름을 언급하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신동섭 군수와 관련된 일이라고요? 어떤 증거를 가지고 계신지 만나서 이야기해봅시다. 며칠 후 정수는 기자와 만났습니다. 젊은 남자 기자였는데 이름은 김민수였어요. 정수는 지금까지 발견한 모든 증거들을 김민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신문 조각, 기호의 유품들, 지갑, 그리고 메모까지 말이죠. 김민수는 점점 진지해지는 표정으로 정순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한 증거들이네요. 특히 이 메모가 결정적입니다. 신동섭 군수가 실종 당일 피해자와 만났다는 직접적인 증거거든요. 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신동섭 군수는 현재 지역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확실한 근거 없이 보도했다가는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할 수 있어요. 정수는 김민수의 말에 실망했지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권력자를 상대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기자님, 제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우물을 정식으로 발굴해보면 더 많은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김민수는 정순의 의지에 감동받은 듯했어요. 알겠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리겠어요. 일단 경찰에 정식으로 진정서를 넣어보시고 저도 취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복실이와 함께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30년 만에 진실에 한 발짝 다가선 것 같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어요. 복실아, 우리 기호를 위해서 끝까지 해보자.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꼭 진실을 밝혀내겠다. 복실이는 정순의 손을 핥으며 위로했어요.
마치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미인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기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기호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내 억울함을 꼭 풀어주겠다. 신동섭이 너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세상에 알리겠어. 김민수 기자와의 만남 이후 정수는 더욱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경찰서에 정식 진정서를 제출했어요. 30년 전 아들의 실종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발견한 모든 증거들의 사진을 첨부해서 제출했어요. 진정서를 접수받은 경찰서 형사과장은 여전히 부정적이었습니다. 할머니, 30년이나 지난 사건을 다시 수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당시 수사관들도 대부분 퇴직했고 관련 자료도 많이 소실됐을 겁니다. 하지만 정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형사님, 제가 새로 발견한 증거들을 보세요. 우리 기호가 실종 당일 신동섭과 만날 약속이 있었다는 메모도 있고 폐가 우물 근처에서 기호의 유품들을 직접 발견했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재수사할 가치가 있지 않나요? 형사과장은 정순의 간절한 호소에 마음이 움직인 듯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일단 검토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한편 김민수 기자는 정순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본격적인 취재에 나섰어요. 30년 전 사건 당시의 수사 기록을 찾아보고 관련 인물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수가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30년 전 사건을 담당했던 퇴직 형사 박종철이었어요. 박종철은 현재 70대 중반의 노인이 되어 있었지만 당시 일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참 이상한 사건이었어요. 분명히 수상한 구석이 많았는데 위에서 자꾸 덮으라고 했거든요. 김민수가 자세한 이야기를 부탁하자 박종철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신동섭이라는 놈이 분명히 뭔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군청 간부라서 손을 댈 수가 없었죠. 알리바이도 너무 완벽했고요. 서울에 있었다고 했는데 증인도 있고 증거도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조작된 느낌이었어요. 김민수는 박종철의 증언을 녹음하며 더 자세한 내용을 물었습니다. 그럼 당시에 이기호 씨가 실제로 신동섭과 만났다는 증거는 없었나요? 박종철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목격자도 없고 직접적인 증거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할머니가 발견한 메모가 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김민수는 박종철과의 인터뷰를 마치고 다른 관계자들도 찾아다녔어요. 당시 기호와 함께 공부했던 동기들, 마을 주민들, 그리고 군청 직원들까지 말이죠. 취재 과정에서 김민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30년 전 신동섭의 알리바이를 증명해준 사람이 현재 청송군 부군수로 재직 중인 이창호라는 것이었어요. 당시 대학 동기였던 이창호가 신동섭과 함께 서울에 있었다고 증언했던 것이죠. 김민수는 이창호를 만나려고 했지만 이창호는 인터뷰를 거부했어요. 하지만 김민수는 포기하지 않고 이창호의 지인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창호가 30년 전부터 신동섭과 매우 가깝게 지내왔고 신동섭이 권력을 잡은 후부군수 자리에 임명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승승장구한 것이죠. 김민수는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정순에게 보고했어요. 정순은 김민수의 취재 결과를 듣고 더욱 확신했습니다. 신동섭이 30년 전부터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했다는 것을 말이죠. 며칠 후 김민수는 경북일보에 첫 번째 기사를 실었습니다. 30년 미제 사건의 그림자, 실종 대학생 어머니의 외로운 싸움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는 정순의 이야기와 최근 발견한 증거들, 그리고 당시 수사의 문제점들을 조명했습니다. 신동섭의 이름은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권력자의 자제가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이었어요. 기사가 나가자마자 반향이 컸습니다. 독자들의 댓글이 쏟아졌고 다른 언론사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나이 많은 독자들이 정순의 사연에 깊이 공감하며 응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78세 할머니의 30년 기다림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권력 앞에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입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정수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30년 동안 혼자 감당해왔던 슬픔과 분노를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눠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곧 역풍도 시작되었습니다.
신동섭 측에서 경북일보에 항의 전화를 걸어온 것이에요. 근거도 없는 의혹 제기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경북일보 편집국은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편집국장이 김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신동섭 군수 측에서 항의가 들어왔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은데. 하지만 김민수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국장님, 우리는 사실만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가져온 증거들은 분명히 뉴스 가치가 있어요. 더 많은 시민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경찰도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김민수의 말이 맞았어요. 기사가 나간 후 며칠 뒤 시민단체에서 정순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청송 실종 대학생 사건의 진실 규명을 촉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또한 인터넷에서는 정순을 응원하는 서명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글을 올린 것이죠. 청원 게시글은 하루 만에 수천 명의 동의를 받았고 며칠 후에는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언론들도 이 현상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정수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놀랍고도 감격스러웠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일을 시민들이 함께 해주고 있었거든요. 복실아, 봐라. 우리 기호 일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네. 복실이는 꼬리를 흔들며 정순을 위로했어요. 마치 기호도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듯이 말이죠. 드디어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정의를 향한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진실이 깨어날 때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청와대 청원이 10만 명을 돌파한 후 상황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고 경찰청에서도 특별수사팀 구성을 검토하겠다는 발표를 했어요. 정수는 이런 소식을 들으며 3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경북경찰청에서 정순에게 연락이 왔어요. 특별수사팀이 구성되었으니 다시 한번 진술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30년 전과 다른 분위기였어요. 경찰들도 진지하게 사건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특별수사팀장 강민호는 정순을 정중하게 맞이했어요. 할머니,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수사해보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기억나는 것이 있으시면 무엇이든 말씀해주세요. 정수는 30년 동안 간직해온 모든 기억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기호의 마지막 모습, 신동섭과의 관계, 그리고 최근에 발견한 증거들까지 빠짐없이 이야기했어요. 강민호 팀장은 정순의 이야기를 듣고 즉시 폐가 현장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과학수사팀과 함께 우물 주변을 정밀 조사하기로 한 것이죠. 정순도 복실이와 함께 현장에 동행했어요. 현장에 도착한 수사팀은 최신 장비를 동원해 우물과 그 주변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금속 탐지기, 지하 투시 레이더, 그리고 법의학 전문가들까지 총동원되었어요. 몇 시간의 조사 끝에 드디어 결정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우물 바닥에서 사람의 치아 조각과 뼈 조각이 발견된 것이에요.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지만 물속에 보존되어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강민호 팀장은 정순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이 조각들로 신원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 기다려주세요. 정순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기호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와 동시에 아들의 죽음을 확인해야 한다는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일주일 후 국과수에서 감정 결과가 나왔어요. 발견된 칠화와 뼈 조각에서 추출한 DNA가 정순의 DNA와 일치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관계가 확실하다는 것이었어요. 정순은 그 소식을 듣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30년 동안 품어온 희망이 무너져 내렸지만 동시에 아들을 찾았다는 안도감도 있었어요. 기호야, 엄마가 드디어 널 찾았구나. 30년 동안 이런 곳에 혼자 있었구나. 이제 경찰의 수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30년 전 신동섭의 알리바이를 다시 검토하고 당시 관련자들을 재소환해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조사받은 사람은 신동섭의 알리바이 증인이었던 이창호 부군수였습니다. 30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된 강도 높은 조사였어요. 이창호는 처음에는 30년 전과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신동섭과 함께 서울에 있었다고 고집했어요. 하지만 수사관들이 여러 각도에서 압박하자 결국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창호에게 새로 발견된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기호의 메모, 유품들,
그리고 폐가에서 발견된 흔적들 말이죠. 이창호 씨, 이 증거들을 보면 피해자가 실종 당일 신동섭과 만날 약속이 있었다는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날 신동섭과 함께 서울에 있었다고 했죠? 이창호는 점점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30년 전에는 완벽했던 알리바이가 이제는 오히려 독이 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신동섭과 함께 있었습니다.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하지만 수사관들은 더욱 구체적인 증거를 들이밀었어요. 당시 서울에서의 행적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해서 보여준 것이죠. 여기에는 모순점들이 여러 군데 발견되었어요. 결국 이창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3일째 조사를 받던 중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사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창호의 자백이 시작되자 30년 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신동섭이 저에게 부탁했어요. 알리바이를 만들어 달라고요. 그날 함께 서울에 있었다고 증언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신동섭이 계속 매달리더라고요. 자기 인생이 끝장난다고 도와달라고 울면서 빌었어요. 수사관들은 이창호의 증언을 들으며 더 자세한 내용을 물었습니다. 그럼 신동섭이 실제로 무엇을 했다고 말했나요? 이창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이기호를 우물에 밀어넣었다고 했습니다. 말다툼 중에 우발적으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사고라고 생각했는데 이기호가 물에 빠져 죽자 무서워서 그냥 덮어버렸다고 했어요. 이창호의 자백으로 인해 신동섭에 대한 체포 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 30년 만에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신동섭은 체포 영장이 발부되자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경찰서에 자진 출두한 신동섭은 모든 것을 자백했어요. 맞습니다. 제가 이기호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고의가 아니었어요. 우발적인 사고였습니다. 그날 이기호를 폐가로 불러낸 것은 마지막으로 화해하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이기호가 저를 무시하고 돌아가려고 하자 화가 났습니다. 말다툼 중에 이기호를 밀쳤는데 우물로 떨어진 거예요. 구해주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신동섭의 자백으로 30년간의 미스터리가 마침내 해결되었습니다. 정수는 네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었지만 아들의 죽음이 확인되어 슬펐습니다. 복실아, 우리 기호의 억울함이 드디어 풀렸구나. 30년이 걸렸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졌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청송 실종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신동섭은 살인죄로 기소되었고 이창호도 위증 및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30년 만에 정의가 실현된 것이었습니다. 신동섭의 자백 이후 대한민국 전체가 이 사건에 주목했습니다. 78세 할머니의 30년 기다림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는 소식이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정수는 하루아침에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지만 정작 본인은 담담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고 신동섭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창호도 위증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정수는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김민수를 비롯해 전국의 많은 기자들이 정순의 소감을 듣고 싶어 했어요. 할머니, 30년 만에 진실이 밝혀진 소감이 어떠세요? 정수는 잠시 생각한 후 조용히 대답했어요. 기쁘다기보다는 마음이 복잡합니다. 우리 기호를 찾긴 했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지 30년이나 됐잖아요. 그 긴 세월을 혼자 그곳에서 보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제야 기호가 마음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억울함이 풀렸으니까요. 정수는 기호의 유해를 정식으로 수습해서 장례를 치렀어요. 30년 만에 치르는 늦은 장례였지만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기호를 직접 알지 못했던 사람들도 정순의 사연에 감동받아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온 것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정수는 김민수 기자로부터 뜻밖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기호의 마지막 편지였어요. 기호가 실종되기 며칠 전에 썼지만 붙이지 못한 편지였습니다. 편지는 신동섭의 집 다락방에서 발견되었어요. 아마도 신동섭이 기호를 죽인 후 증거를 없애려다가 깜빡 잊고 둔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보았어요. 사랑하는 엄마에게. 엄마, 안녕하세요? 아들 기호입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도 엄마에게 걱정을 끼쳐드릴까봐 걱정됩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 제 마음을 적어둡니다. 요즘 신동섭이라는 친구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저를 계속 괴롭히고 협박합니다. 아버지 권력으로 제 장학금을 취소시키겠다고 하고 취업도 방해하겠다고 해요. 하지만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굴복하지 않을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나쁜 일에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어요. 이번에 받은 장학금으로 엄마께 좋은 옷 한 벌 사드리고 싶었는데 졸업하면 그때 더 좋은 걸로 사드릴게요. 엄마, 저 때문에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는 제가 엄마를 지켜드릴 차례입니다. 좋은 직장 구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저는 엄마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들 기호 올림. 정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30년 전 기호의 마지막 마음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기호가 얼마나 자신을 걱정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효성스러운 아들이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복실아, 봐라. 우리 기호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이지? 복실이는 정순 곁에서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기호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이 말이죠. 재판이 모두 끝난 후 정수는 폐가 근처에 작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라는 문구와 함께 기호의 이름을 새겼어요. 많은 시민들이 성금을 모아 도와주었습니다. 기념비 제막식에는 전국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정순과 같은 아픔을 겪은 가족들, 정의를 믿는 시민들, 그리고 이 사건을 지켜본 언론인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정수는 제막식에서 간단한 인사말을 했어요. 30년 동안 혼자 견뎌온 일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호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지만 이제는 마음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복실이에게도 고맙다고 전하고 싶어요. 복실이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낼 수 없었을 거예요. 제막식이 끝난 후 정수는 복실이와 함께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변해 있었어요. 정순의 집 앞에는 매일 전국에서 편지와 선물들이 배달되었습니다. 정순의 용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보내온 것들이었어요. 어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 덕분에 포기하지 않는 것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30년을 기다린 할머니의 사랑이 저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수는 이런 편지들을 읽으며 보람을 느꼈어요. 자신의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고집 센 노파라고 수군거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정순을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순을 기억의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정순은 복실이와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가을 해가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정순은 기호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기호야, 이제 마음 편히 쉬어라. 엄마가 내 억울함을 다 풀어줬다. 내가 그토록 바랐던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엄마도 더 열심히 살아볼게. 복실이는 정순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조용히 잠들었어요. 30년 동안의 긴 여행이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정순의 꿈에 기호가 나타났어요. 24살 청년의 모습 그대로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저는 정말 편히 쉴 수 있어요. 엄마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정수는 꿈에서 깨어나 미소를 지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시간은 기억을 덮을 수 있어도 진실은 끝내 모습을 드러낸다. 비 오는 날, 한 마리 개가 물어온 낡은 신문이 잊힌 정의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78세 할머니의 사랑과 용기가 세상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었어요.